안녕하세요. 공고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를린의 창의적인 복합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번 4강에서는 주요 시내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 장소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베를린 하면 가장 시내 중앙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과거 독일 민주주의가 좌절된 장소였지만 통일 후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1894년 독일 국회의사당이 완공이 되었고 1999년에 노먼 포스터에 의해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전면이 유리로 둘러싸인 돔은 기술적 혁신을 담은 근대의 상징이자 개방성과 투명성을 담아 민주주의의 상징을 나타내며 이곳에서는 베를린 정경 및 본회의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리로 노먼 포스터가 이렇게 만든 거는 국회의사당이 자유와 투명성인 어떤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노먼 포스터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영국의 여러분 시청에 테임스강 남쪽에 시청을 졌을 때도 이러한 구조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청은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은 입장할 수가 있겠는데 입장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베를린 시내를 여러분들이 조망할 수 있으며 그 위에는 조그마한 식당 및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면서 베를린에 대한 전반적인 관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오버바움 다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강유의 동독과 서독의 어떤 분리된 다리를 나타내는 상당히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베를린의 요새와의 일조하고 베를린 동부와 서부를 연결했던 상징적인 다리로서 1700년대 도시의 관문으로 건설된 목조 도개교 오베르바움은 들보 다리를 의미하며 1896년 개방되었으며 추가로 증축된 고딕식 첨탑이 포인트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존재하던 당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에 베를린의 또 상징이죠. 동독과 서독에 양분했던 어떤 경계 1990년대에 통독했을 때 허물어졌던 브란데부르크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 장벽 중의 하나로 18세기 프로이센 윌리엄 2세의 지시에 의해 건설이 되었고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입구를 본떠 도링 양식으로 만든 높이 15m의 6개의 기둥과 5개의 통과의 개선문으로 179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선문 위에 승리의 까트로가 전차 조각상이 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었다가 1957년부터 1958년까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란덴부르크 문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제일 많이 찍습니다. 그 앞에 넓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티에르가르텐 공원부터 국회의사당까지 미술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베를린의 상징적인 명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레이건 대통령이 브란덴부르크 문이 동과 서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던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엔 카이저 빌헬름 교회입니다.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카이저 빌헬름 2세에 의해 1890년 완공된 개신교회로서 1943년 연합군의 공습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959년부터 63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2세가 그의 할아버지 카이저 빌헬름 1세를 기념하기 위해 건축되었으며 깨진 교회다, 텅 빈 이빨이 애칭이며 옆에 신교로 팔각규모의 신규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스트사이드 갤러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갤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다양한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리며 시작된 세계 최대 야외 갤러리이며 약 1.3km가량 슈프레 강변을 따라 남아있으며 통일 직후 1990년부터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여 현재 제일 유명한 건 형제의 키스라는 작품인데 소련의 서기장 브레즈네프와 당시의 동독 서기장 호네커의 입맞춘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1.3km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익살스럽고 한 그런 그림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1km 정도 걸으면서 재미있는 시사성 있는 야외 갤러리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명한 장소로서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가장 유명한 검문소라고 볼 수 있는데, 체크포인트 찰리는 당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놓인 검문소 중 가장 유명했던 검문소입니다. 현재는 냉전 시대의 상징으로 관광객들이 주로 찾고 있으며, 1961년도 베를린 위기 때 미국과 소련의 탱크가 서로 대치했던 이 장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사진을 보면 우편 엽서에 있는 걸 제가 찍은 건데, 당시에 이제 미국과 이제 소련이 탱크로서 대치했던 사진들입니다. 오른쪽에는 현재의 모습인데, 그 당시에 이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장면에, 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당시의 분단선상의 어떤 냉전 시대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장소는 토포그래피의 테러입니다. 테러의 어떤 사진전이라고 할까요? 당시에 나치들의 만행의 어떤 박물관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참 독일은 일본과 좀 다르게 자기들의 전쟁의 잘못을 참여하기 위해서 수도인 베를린의 여러 군데에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도 그렇고 베를린 박물관도 그렇고 어떤 본인들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기념관들을 졌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물관은 베를린 크로이스베르크의 니터 키르히너 거리에 있는 사진박물관으로서 당시 나치 정권 시절의 참상을 기억하고 나치의 만행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담벼락에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 실내에는 당시에 나치들이 어떤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비극적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되게 끔찍한 사진이죠. 당시에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며, 이런 사진관을 만들면서 본인들이 전쟁에 대한 반성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베를린 추모의 공간으로서 2001년 개관이 되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다니엘 리벤스키트가 설계했으며 추모 의미를 담은 공간들이 지그재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대인의 2000년 역사와 독일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대표적인 예술품은 공백의 기억이라는 이스라엘 아티스트 메나시 카드시먼의 작품으로 학살된 유대인의 얼굴을 상징하는 철판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철판이 깔려 있는 걸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소리를 느낄 수 있는데, 상당히 저도 이제 들어가 봤지만 상당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토퍼스테인입니다. 유태인 기념 황동 보도블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를린뿐만 아니라 함부르크라든지 여러 주요 유럽의 도시에 가다 보면 바닥에 약 10cm 가로 세로 10에서 황동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독일의 켈른 예술가인 군스토 데밍이 유럽 미술계획의 6만 개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반성의 기념으로 만든 보도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에 언제 몇 년도에 어떤 유태인이 어디서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입니다.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이라고 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 당시 유태인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으로서 1988년 베를린에 유태인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었으나 여러 차례 무산되었었고, 1999년 국회 동의 후 기념비를 건설하여 2005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설계자는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머이며, 지하에는 홀로코스트 정보센터가 있고 희생자의 이름이나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베를린 장벽공원입니다. 장벽의 역사를 공원으로 만든 장소인데, 장벽공원은 베를린 프렌즐라우어 버그 지역에 있는 긴 선형을 띈 공원으로 매주 일요일에 베를린의 가장 큰 벼룩시장이 열리는 명소이며, 또 공원 농구장 바로 맞은편에 원형 무대 공간에서 비공식 노래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벼룩시장 같은 게 열리기 시작되고 작은 음악회들이 열리는 장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 베를린 장벽 기념관입니다. 장벽의 역사를 이제 그대로 유지해서 역사를 후손이나 그 당시에 어떤 참여를 하는 장소로서 남겨놨습니다. 보존된 장벽은 약 60m 과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동서 베를린 사이의 무인지대를 완벽하게 재현하였으며, 화해의 예배당, 베를린 장벽 자료 기념관, 장벽 추모지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념관의 사진 및 당시의 경계를 그대로 남겨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 베를린 전승기념탑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베를린 전승 기념탑을 세웠는데 바로 티에르가르덴 어떤 중앙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티에르가르덴 중앙에 있어 67m 높이의 속초탑으로 프로이센 왕국의 제2차 슐레스비 전쟁을 기념하여 1864년 착공하여 1872년 완성이 되었습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과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의 승리도 동시에 기념하였으며 탑 내부에서 정상의 전망대로 통하는 약 285개의 나선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멋있게 티에르가르덴 중앙에 높이 서 있는 전승의 기념탑을 여러분들이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자료는 베를린 TV 타워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서 이제 동독이나 동구 유럽에서는 본인들의 그 어떤 파워를 자랑하기 위해 높은 전망대나 타워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에서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동독 지역의 베를린에 베를린 타워라는 높은 TV 타워를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베를린 타워는 베를린에 위치한 방송탑으로 미테고 알렉산데르 광장과 가까우며 368m 높이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약 1965년부터 1969년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으며 위에서 베를린의 전체적인 시내를 우리 남산타워처럼 전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 위에 탑 보시면 상당히 빠른 1분 내에 여러분들이 전망대에 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장소는 알렉산더 플래츠 베를린 광장입니다. 바로 그 베를린 타워 바로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인데 이 광장은 베를린 밑에 지역에 위치한 광장으로 교통의 유충지로 근처에 베를린 성당과 붉은 시청이 있으며 당초에는 캐틀마켓, 가축시장이었으나 1805년 러시아 알렉산더 황제의 프로시아 방문을 기념하여 명명을 베를린 대광장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다음은 베를린에서 또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베를린 훔벨트 대학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프로이센 왕국의 자유주의적 교육개혁가이자 언어학자인 빌헬름 폰 훔볼트에 의해 1810년에 창립되었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훔볼트 대학이라고 합니다. 역대 노벨 수상자 중 무려 29명이 이 대학에서 나왔으며 칼 막스는 훔볼트 대학교를 졸업했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운턴덴 린덴거리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가로수길이라고 할까요? 브란데부르크 문 뒤쪽에 쭉 펼쳐진 긴 거리고 유명한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회사들이 많이 운집해 있습니다. 라임나무의 이름을 따 운턴덴 린덴이라고 불렸다며 이 구역에는 독일의 역사박물관, 황제의 궁정, 전쟁 기념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장소는 잔다르멘 마르크트 광장입니다. 아마 베를린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1688년 지어졌으며 프리드리히 슈타트 서부 확장의 일부 계획에 시장의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동상이 있고 베를린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특히 야간의 야경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정면의 콘서트홀은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용인 샤우스필 하우스이며 오른쪽은 프랑스의 대성당, 왼쪽 건물은 독일의 대성당으로 서로 마주보고 상당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장에 보면 주말에 벼룩시장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가끔 열리기도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 벨비 궁전입니다. 독일 대통령의 관저이기도 한데요. 역대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어 상당히 아름다운 또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1785년 8월 아우구스트 페르난드 프로러시아 왕자가 건축을 의뢰했고 1787년 2년 후에 완공이 되었으며 궁전의 건축 양식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초기 신고전지 건축물로 분류되고 조국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으로 개조되었으며 1844년부터 현재 프로시안 작품들이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름다운 슈프레 강 옆에 벨비 궁전이 위치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자료는 독일의 연방 총리청입니다. 총리의 집무처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근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과거 샤온부르크궁을 연방 총리의 집무처로 사용했으나 독일의 재통일에 따라 총리의 집무처가 베를린으로 옮겨졌으며 2001년 5월부터 집무처가 완공되어 현재 8층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집무처 부속 건물까지 합할 경우 백악관의 무려 8배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백악관도 상당히 큰데 이 베를린도 유럽에서는 제일 잘 사는 국가 독일의 수도로서 그 위험을 상당히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데는 유럽에서 가장 큰 백화점은 런던의 나이트브리지에 있는 헤로트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베를린에 보면 카데웨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입니다. 보면 카데웨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은 1977년 아돌프 얀도르프가 설립이 되었고 1943년 폭격과 화재로 손실이 되었으나 1956년에 재개장되었습니다. 6만 제곱미터로 유럽에서 런던의 헤르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1994년 카라슈타트 그룹이 헤르티 그룹을 인수하였으나 2015년도에 태국 자본이 국제백화점을 인수해서 2016년부터 유명한 건축가 랭크라스에 의해 수년 동안 내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새로운 백화점으로 거듭나왔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명소는 호텔입니다. 호텔 아돌 캠핀스키 베를린인데 바로 브란덴부르크 문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약 382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인사가 투숙하기도 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과 유대인 기념비와 마주보고 있으며 1709년 개장하였고 2차 세계대전으로 1945년 문을 닫았으며 현재의 호텔 건물은 1997년 새로 지어졌습이 다음 소개해드릴 명소는 네오나르도 호텔 베를린입니다. 이 호텔은 상당히 5나 6스타급 고급 호텔이 아니지만 상당히 건축적으로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명한 호텔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호텔은 10층 구조물이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독특한 외관 형태의 호텔이며 실내에는 309개의 객실이 있으며 비즈니스 라운지 및 사우나, 헬스장 등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내부의 사진입니다. 상당히 내부에도 모더나이즈,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가미한 시설들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를린에 대한 종합적인 역사나 문화와 도시개발, 도시재생, 그 다음에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베를린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포츠담이라는 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츠담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베를린을 가면서 포츠담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포츠담은 베를린 20분에 30분 가까이에 있는 아름다운 강과 호수를 낀 예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부유층도 상당히 많이 살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라든지 히틀러의 별장으로 사용되기도 하던 유명한 명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츠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일본에 약 36년도에 식민지 통치를 받았었는데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가 독립하기까지 포츠담이라는 도시에서 역사적인 포츠담 선언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1943년도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일본에 대한 어떤 2차 세계대전에 대해 규탄하고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키자는 카이로 선언이 있던 이후에 1945년 7월 27일에 다시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스탈린까지 모여서 일본이 에 대한 전쟁을 규탄하고 일본의 전쟁을 항복시킨 이후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갖다가 다시 재확인하는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츠담이라는 도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츠담이라는 도시는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 바로 베를린 근처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7만 명 정도 소규모로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 호수로 이어지는 예쁜 도시로 구성이 되었으며 다음을 보시면 대표적인 명소로서 그레니케 다리입니다. 간첩의 다리라고 하는데 당시 이 하펠강에서 소련과 미국에서 간첩들을 갖다가 서로 교환했던 장소입니다.
다리명은 근처의 구르니케 궁전에서 따온 것이고 1962년 소련의 억류 중이었던 프란시스 게리 파우스와 미국의 억류 중이었던 KGB 요원 루돌프 아벨을 이다리에서 교환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포츠담의 명소로 상수시 궁입니다. 상수시 하면 근심이 없는 궁인데 이 궁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와 큰 공원과 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시 궁은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2세의 여름 궁전으로 상수시 공원 중앙부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단층 빌라로 프로이센의 건축가에 의해 1745년에서 1742년 동안 건립이 되었습니다. 주로 베르사유 궁전과 자주 비교되고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로코코 양식에 가까우며 특히 내부가 프리드리히 2세의 취향에 맞춰져 프리드리히 로코코 양식이라 불리기도 한다 합니다. 프랑스어로 상수시는 걱정, 근심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궁전이 샤를로텐 궁전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궁전인데요. 카를 프리드리히 쉰켈과 황태자 프리드리히가 함께 상수시 공원 남쪽에 정원저택을 개조하여 샤를로텐 호프 궁전으로 변경하였다 합니다. 타일을 깐 지붕과 탑 등 이탈리아의 시골 벽장 스타일로 지어졌으며 샤를로텐 호프 궁전과 궁전 정원사의 집은 19세기 헤아저 고전주기의 대명사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합니다. 다음에 이제 포츠담에서 또 유명한 명소가 하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곳을 나치 빌라라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현재 박물관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고위 간부들의 회의 장소가 고스란히 잘 보존되고 있어 반제 회의를 하여 나치 독일 정권의 상급 관리의 모임으로 1942년 1월 20일에 반제의 베를린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장소에는 유태인에 관련된 각종의 정책들에 대한 것이며 유태인을 어떻게 제노사이드 쉽게 얘기해서 핍박과 없앨 것인가 하는 연구를 많이 했고 아주 잔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유태인 인구 추방을 위한 회의도 여기서 열렸다 합니다. 이 내부의 장소입니다. 이 내부의 장소는 그 당시에 회의했던 회의록이라든지 회의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정말 나쁜 회의이지만 그 주변 장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호수를 끼고 있어서 지들의 별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이상으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대한 개항과 역사와 도시의 재생과 그리고 앞으로 베를린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또한 주요 명소 및 랜드마크 어떤 게 있는가 전반적인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